자, 그 다음에 플라톤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좀 살펴볼 텐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수사학은 무엇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의 아버지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수사학 책 그러면 다 아리스토텔레스 책만 나옵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수사학 그러면은 유튜브에 이런 강연에 보면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만 나와요. 근데 너무 얇게 그냥 제가 얘기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것만 얘기하고 다 끝나. 예.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를 하려고 한 게, 야, 이 수사학에 참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리도 없고 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나눠야겠다 해서 하게 된 동기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수사학의 정의는 뭐냐면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 이게 수사학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 있어서 세 가지 요소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을 정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의 아버지예요. 논리학. 논리학 하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단 논법. 네. 그렇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3단 논법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칸트가 이제 범주를 이야기하는 12범주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철학의 상당 부분, 논리학의 상당 부분, 수사학의 상당 부분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기인한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천재였어요. 그래서 동물, 해부학, 이거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아버지가 그 궁전의 의사였어요. 궁전의 의사.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칼 들고 다니면서 동물 죽이고 곤충 죽이고 해부하고 어떻게 보면 잔인한 아이였죠. 가는 건 모두 다 해부해버리고 그러면서 이 동물과 식물에 관심 가진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인데 일단은 수사학에 있어서도 로고스, 이성에 관련된 것을 잘 정리해야 된다. 파토스, 이 가슴으로 느끼고 호소해야 된다. 라는 걸 얘기했죠. 세 번째는 이제 에토스라는 것. 에토스는 윤리적인 신뢰. 그러니까 아무리 연설을 잘해도 이게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에토스는 연설자가 신뢰를 얻기 위해 도덕적 성격과 신뢰성을 강조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신뢰성. 이것이 있기 위해서는 에토스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진실을 외쳐도 그 사람이 뭐 학벌을 이렇게 위조하고 논문을 표절하고 그 사람이 재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설교를 듣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하십시오. 근데 자기는 하나도 솔직하지 않는데 이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연설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요소는 수사학에서 빠질 수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연설은 종류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볼 때 연설은 그냥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분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정치적인 연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 정책에 대한 거. 두 번째는 뭐냐? 법적 연설이 있다. 그러니까 법적 연설은 법정에 맞게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상기적 연설인데 상기적 연설이라는 것은 상기, 기억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상황, 개인적인 경험 이런 걸 기억해내면서 거기서 오는 교훈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네. 천안필 목사님이 오늘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맥도날드에서 치킨과 그 튀김과 닭을 먹었더니 좀 배가 더부룩하다. 인간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것 같다. 여러분들 절제하십시오. 이게 뭐냐? 하루를 돌아보면서 상기, 나의 기억을 돌아보면서 어떠한 삶에 근거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의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상기 연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적는 거, 내가 이렇게 사역해 봤더니 금방 망하더라. 이렇게 사역했더니 굉장히 잘 되더라. 이렇게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집을 나가 있더라. 그죠?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딸이 더 이상 아빠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더라. 이런 것들이 다 교훈이에요, 교훈. 근데 이게 뭐냐면 상기적인 연설을 사실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것을 가이드해 주는 것이 수사학이다. 네. 그래서 우리 지원호 선교사님에게는 제가 늘 얘기하죠. 논문을 쓰지 마라. 논문을 쓰지 마라. 글을 다 읽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상기적인 연설은 상기적인 연설이 돼야지 이게 법정문도 아니고 이게 법을 전공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 다 적어야 돼, 다. 예,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이거 다 적어야 돼. 그래서 취조가 아니다라는 거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법정 연설은 법정 연설에 맞춰서 하고 상기 연설은 상기 연설에 맞춰서 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대중을 놓고 하는 정치 연설은 정치 연설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는 설교가 너무 길면 안 돼요. 그죠? 기도 시간도 다 빼먹을 만큼 그래서 5분 기도하거나 1분 기도하고 여러분 알아서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설교의 길이나 어떤 요소에 맞지 않다. 그래서 금요 기도는 기도로 나가거나 기도로 나가기 전에 필요한 메시지를 정리해주고 배울 수 있게 해주고 하는 요소가 돼야지 설교가 주를 이루고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라고 하면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설도 정치 연설은 정치에 맞게,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제를 위해서 이렇게 체육대회 하는데 여러분 체육대회 하는데 지금 운동복 입고 지금 땡볕에 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면서 1시간 설교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아라. 저 목사님은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는 설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 네, 안수하는데 설교자가 저는 어딜 가든지 1시간 이상은 설교를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설교의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는 최소 1시간 합니다. 근데 보니까 진짜 1시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지옥으로 가는 문에 들어갔구나. 왜냐하면 그 안수식은 설교만 있는 게 아니라 추천사도 하는데 또 어떤 분은 또 추천사를 하는데 자기가 설교자보다 더 길게 하는 분이 있어요. 추천사가 3명인데 이거는 맞는 연설을 해야 되는데 시간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어딜 가든지 18분은 넘기지 않는다. 사람들이 18, 18 하기 때문에 절대 18분은 넘기지 않는다. 이런 안수식이나 어떤 특별한 예식에는 그런 거를 좀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수사학적인 접근에서 도덕 윤리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학에서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드러내고 강조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소크라테스 수사학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연설의 기술이 단순한 말하기의 기술이 아니라 도덕적 품성과 지혜를 기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하는 것도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니까 지식적인 요소도 필요하지만 조금 더 쉽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의지적인 결단이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좋은 설교는 설교문을 그냥 읽고 마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확한 워딩을 하지 않더라도 그 전체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본문을 될 수 있으면 보지 않고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대설교가는 절대 청중을 보지 않고 읽었습니다. 이소크라테스는 수사학을 단순히 기술적 수단이 아니라 도덕적 및 윤리적 교육의 중요한 도구로 보았습니다. 이소크라테스는 수사학이 개인의 성격과 도덕성을 형성하고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청중이 막 울었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했는데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온다. 그럼 절대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아니기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진짜 성경에서 인용한 그 글을 그냥 읽어만 나갔어요. 앵무새처럼. 근데도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뛰어나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했는데 절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노력하셔서 암기해서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강의할 때나 외부에서 설교할 때 특별히 집회, 외부 할 때는 거의 안 보고 하죠. 많이 했던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더 꼼꼼하게 하려면 원고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원고를 보면 아이들이 다 수면의 세계로 하늘나라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이 컨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집중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훈련하다 보면 내가 이걸 안 봐야 되니까 데이터를 다 외워야 되고 순서를 다 외워야 되고 프리한 상태에서. 그래서 여러분 무술도 가장 무서운 무술은 태권도 이렇게만 공격하는 사람은 수가 다 읽혀요. 제 태권도 저렇게 해서 공격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러다가 싸대기 때리고, 싸대기 때리다가 어퍼컷 날리고. 그러니까 이게 뭘로 공격할지를 모른 이러한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방어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이거 서론합니다, 여러분. 지금 서론 시작합니다. 지금 서론입니다, 여러분. 서론이에요.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본론이에요. 자, 본론에서 오늘 12가지 얘기합니다. 12가지 지금 한 번 시작했습니다. 근데 3번 하는데 벌써 40분이 지나는 거예요. 아직 4번 하고 있으니까 5번 하고 있으니까 이 시간이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럼 청중은 죽는다. 이게 아니라 12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 식사도 하시고 약속도 있으니까 제가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저는 주님이 주신 대로 다 전합니다.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전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교육, 윤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실제적으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적어놓은 설교문을 다 전달하는 게 설교가 면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과감하게, 예. 그리고 시간을 잘 재서 내가 25분 설교다 30분 설교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타이트하게 딱 응축을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는 한 5분 해놓고 30분짜리 설교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듣는 사람 귀에서 피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끝난 다음에 귀에서 피가 나고 있나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셔야 한다. 그래서 오카논 목사님은 설교의 준비 시간을 몇 시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30시간이라고 얘기했어요. 30시간.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30시간. 근데 이런 큰 교회는 30시간이 가능해요. 근데 작은 교회는 새벽 설교도 해야죠. 수요 설교도 해야 돼요. 금요일에도 해야죠. 주일날 오전에 해야죠. 저녁에 해야죠. 또 교육해야죠. 양육해야죠. 돌아서면 설교잖아요. 돌아서면 설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교회로 갈 분은 일주일에 설교를 12번 할 수 있는 분만 전통교회를 가셔야 돼요. 이렇게 백은혜 목사님 얼마나 편해 보이셔요. 일주일에 한 번만 설교하면 되고, 예. 얼마나 편해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근데 12번을 여러분 설교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표절이 많은 거예요. 돌아서면 설교인데, 돌아서면 새벽 설교해야 되는데, 수요 설교해야 되는데, 여러분 수요 설교 30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 3시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3시간. 그렇죠? 또 금요 설교가 또 있네. 그래서 네, 여기 보면은 은평의 큰 교회, 성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은 그 설교 표절을 한 명만 한 게 아니라 그 이찬수 목사님 이렇게 해갖고 다 설교를 표절해갖고 다양하게 표절을 해서 그래서 다 걸려버렸죠. 한 명만 하면은 이 사람을 모르면 안 걸리는데 너무 유명한 사람 거를 다 해버리니까 유명한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그 설교 표절인데 이게 너무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설교 표절이 지금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굉장히 크다. 왜 그러냐? 연구해서 만들어내려면 몇 시간이 걸리거든. 몇 시간이. 그잖아요. 근데 이 몇 시간이 사실은 목회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방해야죠. 차량 운행해야죠. 그렇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12번 설교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이 좀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으면 기도해서 전통교회 가서 12번씩 설교해라. 그러면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담임이 돼갖고 12번 설교하는 교회에 간 사람들은요, 머리가 1년 만에 다 휘어버립니다. 실제로 신경을 엄청나게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 1시간 설교 준비해갖고 1시간 설교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머리가 많이 쓰이겠어요. 준비도 못했는데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 설교 준비가 안 되면 부인 팔아먹는다, 애들 팔아먹는다, 자기 팔아먹는다. 그럼 성도들이 되게 좋아하거든. 되게 좋아. 그래서 준비가 안 되면 네, 그렇게 돼요. 준비하면 철학자도 얘기하고 책 얘기도 하고 어떠한 좋은 인용구도 가져오는데 그걸 가져올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가장 성도들이 좋아하는 게 가족을 십자가에 매달 때 가장 재밌어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 때 가장 재밌어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식을 넘어선 가슴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 근데 그렇게 되려면 준비가 엄청나게 많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소크라테스는 교육 철학에 대해서 얘기했고 도덕적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티쿰의 제논이라는 사람은 여러 명이 있는데 스토아 학파를 창시한 사람이 제논이에요. 제논.
네. 근데 이 제논이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철학과의 관계예요. 철학과의. 그러니까 이전에는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는데 이 제논이라는 사람은 수사학도 철학과 함께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전달하고 도덕적 가르침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간주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뭐냐? 철학적인 내용을 넣어서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스토아 학파는 어떠한 학파였냐면 스토아 학파는 불 속에 들어가서 인내하는 절제를 이야기한 학파가 스토아 학파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철학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 속에 들어가서도 내가 인내한다라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서 난 불평할 거야 이렇게 하면 뭐가 있어도 불평합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인내해야 합니다. 이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 인내하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 우리가 인내해야지. 이게 하나의 철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학에도 철학이 들어가야 되고 철학이 들어가면 삶으로 나타난다. 이게 스토아 학파의 철학 그리고 수사학이었다. 스토아라는 말은 뭐냐면 기둥이라는 말인데요. 그 당시 아테네는 되게 뜨거웠잖아요. 지금도 뜨겁지만 뜨거우니까 어디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겠어요? 기둥에 그늘진 데에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제논이나 이런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강의를 할 때 사람들이 그늘진 곳에 모여서 거기서 설파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스토아 학파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스토아 수사학의 특징은 첫 번째는 간결함과 명확성이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배워야 돼요. 제가 설교 코칭을 하고 있는데요. 월요일 날 12시가 되기 전에 이제 3대지 그리고 어떤 책을 읽을지 이거를 이제 제출하게 하고 금요일 날 설교 원고를 받아서 이제 토요일 날 제가 피드백을 주는데요. 설교 코칭할 때 제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단문으로 써라. 글 자체를 단문으로 써라. 어떤 사람은 글을 되게 길게 써요. 그래서 한 문장이 세 줄 내려가야 끝나요. 근데 그거는 본인도 읽기 힘들고 듣는 사람도 너무 정리가 안 된다. 이 사람 뭘 얘기하는 거지 계속하면 굉장히 피로감이 와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피곤하고 세상의 어떠한 관계도 힘들고 피곤한데 설교자도 끝나지가 않는 그 독일식의 긴 문장. 영어도 옛날에는 길게 했는데 요즘에 영어는 한 문장이 한 줄에 다 끝나요. 이게 좋은 책이에요, 요즘에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설교할 때 간결함과 명확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설교를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그 설교를 요약할 수 있다면 아주 명설교다. 성도님들이 딱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광해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 목사님이 원망 불평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 목사님 이거 얘기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다 다른 게 아니라 다 같이 이거죠 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요약할 수 있다면 그건 명설교다. 내가 어제 설교했는데 내가 본문이 어디였지? 설교의 주제가 뭐였지? 이렇게 되면 나도 힘들고 들은 사람도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결성, 명확성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21세기 글쓰기는 내가 주장하는 바가 맨 뒤에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거기까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뇌가 싫어해요. 그래서 맨 앞줄에 제가 얘기하는 바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들어보십시오. 그럼 따라 들어와요. 근데 맨 끝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참 어려워요. 그래서 글쓰기도 요즘에는 논증의 글쓰기에서 맨 첫 줄로 결론을 지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선교 공동체를 얘기하려는구나.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뭐 하는지 맞춰보세요. 제가 12가지 하고 맨 마지막에 얘기할게요. 그러면 바로 그냥 다 넘겨버려요. 그죠? 담임 목사님 바꿔야 되겠다. 12명 중에 한 명을 뽑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료하게 내가 환경을 반대한다. 그럼 환경을 반대합니다. 3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뭘 반대하는지 맞춰보세요. 3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수사학에는 간결함과 명확성 그리고 정신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 스토아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절제, 금욕이라 그랬죠? 글쓰기도 절제, 정신적인 훈련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히지스토리라는 거를 매달 이렇게 발간하는데 글쓰기를 이렇게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의 글쓰기는 굉장히 간결해요. 명확해요. 훈련이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탈자부터 시작해서 내가 다시 다 적어줘야 돼. 예, 이거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탈자는 돌려서 보내주세요. 예, 그 정도는 고쳐야 제가 다른 것도 고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른 훈련은 많이 하는데 말하기 훈련, 글쓰기 훈련은 사실 많이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매일 한 권씩 제가 신학책을 매일 한 권씩을 올리죠. 그 올릴 때 한 번 써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그 글을 이틀 전에, 하루 전에 먼저 씁니다. 예. 그래서 그걸 써놓고 그걸 다시 읽고 다시 보고 수정 보완하고 책을 다시 해서 이 부분은 더 해야지 해서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근데도 오탈자가 있고 내용이 엉성한 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시 피드를 보면서, 페이스북 보면서 다시 제가 읽으면서 바로 고치거나 다시 수정하고 다시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글은 자기가 봐도 잘 안 보여요. 익숙함 때문에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탈자 있을 때 절 욕하지 마세요. 자기 글은 아무리 제가 이거 맞춤법 돌리거든요. 맞춤법 돌려도 오탈자가 또 나와요. 그래서 고쳐야 글쓰기가 되고 조금 더 나은 글쓰기가 된다. 그리고 오탈자만 여러분이 돌려봐도 내가 계속 틀리는 그 띄어쓰기나 이 맞춤법은 계속해서 틀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계속 틀리고 있구나. 이런 거. 예,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배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기의 훈련을 하시려면, 잘 말하기 위해서는 저처럼 매일 유튜브를 하나씩 말해서 올리시면 돼요. 말하기 위해서는 글을 써야 됩니다. 글을 쓰고 말하고, 말한 다음에는 또 뭐를 하냐, 그 말한 거에 대한 피드백을 나오지 않도록, 내가 자를 거는 군두더기 말은 네, 이런 말들을 다 잘라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말을 안 해야 되는구나, 내가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제가 어제 올린 영상은 하나도 제가 편집 안 하고 숨구멍만 좀 빼고 마지막에 끄는 장면만 끄고 하나도 고치지 않고 제가 어제 유튜브는 제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려면 계속 훈련하면, 말할 때 말하는 게 글쓰기처럼, 글쓰기가 말하는 것처럼, 이게 수사하게 꽂힙니다. 예, 내가 말을 하는데 글을 쓰는 것처럼 정교하게 적을 게 있네, 이래야 되는데, 설교가 30분, 40분이 끝났는데 성도들이 아무것도 적을 게 없네, 너무 편하네, 이러면은 설교에 좀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설교가 딱 끝난 다음에 받아 적으려고 그랬는데 못 받아 적었으니까 내가 다시 설교를 나중에 가서 좀 뭔가 좀 더 배워야 될 게 있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수사 딱 했는데 뭐 들을 게 없네, 내가 아는 건 다 있네, 뭐 철학자 내용 내가 다 아는 거네, 그러면 다시 켜서 듣지 않는다. 근데 내가 수사학의 역사를 정말 몰랐네. 내가 이 소크라테스는 처음 들었네. 밥은 이렇게 열심히 먹었지만, 내가 소크라테스는 알았지만 이 소크라테스는 처음 접하네. 이런 인간이 있었다니. 도덕을 뭐 강조했다고, 윤리를 강조했다고, 뭐 철학을 강조했다고. 야, 이건 뭐 처음 들어보는 사람인데, 이러면 문제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들었을 때 더 좀 연구해야겠다라는 도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신적인 훈련을 하시려면 여러분 실제로 말하는 거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설교에 대한 설교를 다시 들어보거나 피드백을 반드시 받아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제스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눈동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내가 소화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계속 훈련하셔야 나중에 100명이 있어도 1000명이 있어도 2000명이 3000명이 있어도 아주 여유롭게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사람이 모였을 때보다 저는 사람이 많을 때 오히려 더 편해요. 왜냐, 조그만한 재미있는 걸 얘기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웃어야 되는 타임인가,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많은 대중은 조그만한 웃음이 있어도 막 웃으니까 웃는 타임이구나 하고 막 웃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할 때 작은 사람이 있을 때보다 청중이 많을 때 사실은 더 박장대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은, 형광등인 사람은 웃는 타임이구나, 나도 웃어야지, 이게 재밌는 거구나, 저분이 설교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아는데, 소수일 때는 더 그런 단점이 있다. 어쨌든 여러분이 훈련을 계속해서, 내 설교에 대한 피드백, 그래서 사모님에게 자주는 물어보지 마세요. 자주 물어보면, 너무 자주 십자가에 달리다 보면 피가 철철 흐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여러분 스스로도 주위 사람에게도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헤레니우스라는 수사학인데요. 이 헤레니우스라는 사람은 이제 개인의 이름으로 수사학을 쓰고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책을 쓰고 나눈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수사학은 법정, 정치, 교육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은 수사학의 기본 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를 보면 크게 이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책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를 설명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수사학의 핵심인데요. 좀 이따 오후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할 텐데 이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 발상, 배열, 문체, 기억, 발표. 요거는 이제 오후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글과 말할 때, 설교할 때 내용을 할 텐데 발상이란 것은 어떠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선정하는 발상. 머리에서 떠오르는 상을 갖고 펼치는 걸 발상. 배열이라는 것은 A, B, C를 어떻게 내가 논리적으로 배열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배열이고요. 문체라는 건 내가 어떠한 문체를 사용할 것이냐, 시적인 걸, 산문적인 걸 쓸 것이냐,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쓸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체, 기억이라는 것도 이 기억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연상기억법부터 시작해서 다채로운 기억법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사학에서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은 정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보력이 있으려면 기억을 하려면 그렇죠? 피계이파, 악도구 매흑장, 그러니까 피재앙, 개구리 이렇게 연상기억법을 가질 때 굉장히 잘 뭔가를 기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억법에도 여러 가지 기억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수사학에 쓰이는 기억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발표도 어떻게 발표하냐에 따라서 이 전달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스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목소리 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숨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속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청중을 어떻게 시각 처리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발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 사람이 기록을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다양한 연설의 종류, 목적에 따라 접근법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접근법, 아니면 연극적인 거, 아니면 어떤 논술적인 것, 이런 정치, 법정, 사회적인 어떠한 접근법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설명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수사학적인 장식과 설득의 기술을 다루면서 수사학적인 장식의 효과적인 사용법을 상세히 설명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레니우스의 이 수사학은 로마 시대의 수사학의 교과서 같이 사용이 됐다라는 것이죠.